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구조 함수들 중에서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랩뷰라고 하는 언어가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랩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그래픽 기반의 코딩하는 방식을 이제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 언어 대비 직관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이 적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처음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픽 기반 언어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결코 기존의 텍스트 기반 언어 대비 떨어지지 않고 동등 수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처음 랩뷰를 접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이 랩뷰 프로그래밍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랩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태생이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언어다 보니까 계측 장비를 핸들링하는 게 다른 언어 대비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계측 장비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측 장비를 제공할 때 이 계측 장비를 핸들링하기 위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서 랩뷰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랩뷰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예제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랩뷰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이 관련된 채널에는 랩뷰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한 영상이 있고, 그리고 랩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된 영상들을 찾으셔서 랩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케이스 구조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제공하는 거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랩뷰 코딩 하실 때도 이 케이스 구조를 되게 자주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입력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케이스에 어떤 케이스를 내가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한 입력 선택자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데이터 타입이죠. 우선 여기서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고, 그 다음에 불리언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문자열 데이터 타입도 입력을 인가해 주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에라 클러스터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서브 VI를 만들 때, 즉 모듈화를 할 때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데, 입력 선택자의 입력으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죠. 그러면은 에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코드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모듈화 작업을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입력 선택자로 열거형 데이터 타입도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구조를 아시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그 숫자형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입력 선택자로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 범위에 왔을 때 특정 문자열을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간단한 코드를 구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 UI는 입력 선택자에 해당하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고, 관련된 선택된 값에 따라서 출력으로 나오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화일 루프에서 100ms 주기마다 폴링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크게 4개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0 다음에 마침표 두 개가 있고 3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0을 포함해서 0, 1, 2, 3까지 이 네 가지 0, 1, 2, 3 이 네 가지 값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력으로 인가된 경우에는 0 물결 3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4 마침표 두 개의 6이라고 하는 것은 4, 5, 6이라고 하는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7 마침표 두 개의 9 같은 경우는 7, 8, 9, 마찬가지로 12에서 15 같은 경우는 12, 13, 14, 15가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기본에 해당하는 케이스 구조가 동작이 되도록 운영하시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구독자분께서는 특정 숫자, 범위를 표현할 때 특정 숫자가 오버랩 되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케이스 구조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었는데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범위를 표현할 때 동일한 숫자가 오버랩 될 때 오류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케이스 구조 사용하기 02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케이스 구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초보자를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총 25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구조라고 하는 타이틀로 케이스 구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 구조 사용하기 02라고 표현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보기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우선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자, 문자열 인디케이터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자,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리언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요. 자, 문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자리 맞춤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숫자형도 마찬가지로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 컨트롤을 처음에 만드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 오렌지색이 됩니다. 오렌지색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소 숫자명 실수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단 이 상태에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보기에 자, 함수 팔레트를 띄우신 다음에 여기서 구조에서 우선 전체 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입력이 없기 때문에 실행 버튼이 깨져 있죠. 그래서 실행 버튼이 깨졌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정지 버튼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화일 루프 안에는 항상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여기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입력은 100ms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ms마다 한 번씩 폴링하면서 동작하게 운영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숫자형 컨트롤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론에서는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은 인가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인가를 해도 자, 문법적인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랩비 같은 경우는 강제 변환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더 큰 범위의 데이터 타입으로 강제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인가하실 때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인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부동소 숫자명 실수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숫자형 컨트롤에 대해서 자, 형에서 자, 인테저 여기서는 음수값이 없기 때문에 자, 형에서 언사인드 32bit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졌죠. 그리고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어떤 입력 데이터를 연결하시게 되면 항상 두 개의 케이스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0인 경우, 그 다음에 1인 경우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본 케이스로 선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자 다음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기본 케이스를 제가 강제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삭제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 버튼이 깨집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케이스 구조의 일부 선택자에 자 케이스가 없다. 이건 뭐냐면 기본 케이스가 하나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기본 케이스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얘를 0으로 하고 자 이 부분을 자 기본 케이스로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실 때 기본 케이스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문자 인디케이터에 어떤 문자열을 표시할 텐데 우선 0에서 3까지는 0 물결 3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0과 그 다음에 1, 그 다음 2, 3 이렇게 4개의 값을 이 기본 케이스 하나에서 표현하고자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0 마침표 2개에 3이라고 하는 문법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랩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레인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마침표 2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랩뷰에서는 자동으로 그걸 변환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케이스 구조에서 자 입력 레인지를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쉼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여기 입력으로 인가하시고 0 물결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4에서 자 여기 좀 키울게요. 자 4에서 6 사이의 범위죠. 그러면은 여기도 4 잘 모르겠다 그러면 4 쉼표 하시고 5 6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랩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많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4 물결 6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케이스 복제를 하셔도 되고 다음 케이스를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복제하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니까 7하고 마침표 2개에 9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출력으로는 7 물결표 9라고 하겠고요. 자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12에서 자 마침표 2개 하고 15로 하겠습니다. 자 12에서 15로 하겠고요. 자 그런데 구독자분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자 4에서 6 사이의 범위고 그 다음에 또 6에서 뭐 9 사이의 범위 이렇게 범위를 구분 지을 때 동일한 값이 중첩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7에서 9가 아니고 6에서 9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실행 버튼이 깨지죠. 실행 버튼이 깨졌다는 거는 이제 정적 분석에서 오류가 났다는 거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선택기의 값이 하나 이상의 케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에서 동일한 값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표현하실 때는 오버랩 되지 않도록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다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실행될 때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실행될 때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 값을 자, 0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 실행할 때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 값이 0이기 때문에 자 0에서 3 사이의 레인지 이 값이 출력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씩 증가해 볼게요. 자
3까지는 그대로 나오는데 4로 바뀌는 순간 4, 5, 4 물결 6으로 바뀌죠. 자, 7이 되는 순간 마찬가지로 출력값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7 다음에 자, 12에서 15 사이입니다. 즉 10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본 케이스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3 사이라고 하는 이 물결 값이 출력으로 나오겠고, 11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12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부터는 마찬가지로 기본 케이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랩뷰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 케이스 구조를 사용할 때는 자, 숫자형 데이터 타입도 입력 선택자로 인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가급적이면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인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 자, 부동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인가해 주셔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강제 변환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특정 케이스가 기본 케이스로 선언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상에서는 동일한 값이 여러 케이스에서 선언되지 않도록 운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케이스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에 자, 배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치를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면은 케이스 재배치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 케이스 배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에서 15 범위를 기본 케이스 다음에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시면은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케이스 배치가 달라질 수 있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조 함수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